충북 오늘은 월요일 아침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 새롭게 이해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 오원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과 초지능화의 특성을 갖는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의 관계가 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법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화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재판에서 재판장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합니다. 판결은 고도의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작업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인공지능이 판사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오는 29일 변호사와 법률 인공지능이 혼합팀을 이뤄 변호사로만 구성된 사람팀과 법률 자문 능력을 겨루는 세계의 법률 대결이 국내에서 처음 개최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법률 서비스 산업과 시장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 가운데 인공지능 판결에 따른 법적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톡톡 시간에는 법률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걸 좀 정의를 먼저 내려볼까요? 네. 인공지능이란 이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해낸 기술을 말하는데요. 네. 개념적으로 크게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으로 나뉩니다. 이 강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자아를 가진 그 인공지능을 말하고 약인공지능은 그런 자의식이 없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네. 아직까지 강인공지능은 개발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 지금까지 개발된 인공지능은 다 약인공지능인데 이 약인공지능은 주로 특정 분야에 특화된 형태로 개발이 돼서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또 의료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왓슨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알파고 이세돌과의 격돌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전 세계적인 관심사였는데 이게 벌써 2016년도입니다. 네, 2016년도 3월에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바둑 대결을 벌이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세돌이 졌거든요. 네, 이세돌 구단이 사실 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뭔가가 나오네요. 보니까 변호사와 알파로라고 하는 인공지능 사이에 법률 대결을 벌인다. 와, 이것도 세계의 대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이거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와 그 인공지능 사이의 대결은 아니고요.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사람팀 그리고 변호사와 인공지능으로 구성된 호남팀들 사이의 대결입니다. 네. 바둑 분야와 달리 법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단독으로 변호사와 대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아직 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알파로 경진대회라고 불리는 이 대회는 오는 8월 29일 한국 인공지능 법학회 주최로 열리는데 이 참가팀은 주어진 시간 안에 주최 측이 준비한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분석하고 계약서의 문제점, 법적 근거, 대안 등을 제시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혼합팀은 변호사와 인공지능의 협업 능력이 관전 포인트인데 변호사는 인공지능을 운영하고 결과값을 보정해 자문 보고서를 완성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혼합팀으로는 현재 국내 한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 알고리즘이 포함된 2팀이 출전이 확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대회는 법률 인공지능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왔고 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8월 29일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파로 경진대회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거. 만약 혼합팀이 이기게 되면 이거
역시 법률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들어와야 돼 이 생각이 또 들까봐. 일단 대회를 어떻게 열어봐야 될지 알지 않을까. 궁금하네요. 네, 정말 네. 궁금해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현재 법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네,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법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활용이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법률 정보 검색이나 법률 자문 및 전략 수립 등 변호사에 의해서 수행되던 다양한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로펌에서는 인공지능을 몇몇 법률 서비스에 도입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변호사들도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는 있지만 네. 대부분의 변호사는 아직 실무상으로 이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법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또 기술 개발이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않은 건데요. 그 이유는 법원의 판결이 다 공개되지 않아서 인공지능을 훈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네. 합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결만 공개되고 하급심 판결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 개발이 아직 많이 부족한 거지요. 만약 하급심 판결까지 다 공개가 된다면 법률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사안에 대한 검색과 분석을 통해서 선고 결과가 일정한 내용과 비율로 예측이 가능해지기 네.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판결 검색과 분석 기술이 일반인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해지면 변호사의 그 업무 영역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색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런 검색을 다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미.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어떤 법률 지식을 갖고 이렇게 변호사님께 가시는 경우들도 그렇죠.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마 이런 것들도 뭐 미약하게나마 사실은 인공지능이 이제 관련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 이거는 말이죠. 라고서 무언가 내용을 준 다음에 이것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료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면 변호사법 109조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는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변호사법에 의해서 여러 공익 의무도 부담하는데 그런 자격과 의무가 없는 사람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되면 법률 서비스 전체에 혼란이 생기고 의뢰인들에게 불필요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변호사께서는 인공지능이 네. 법조인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까지는 대체를 할 수 네. 있을 건데요. 네. 자료의 검색과 분석과 같은 그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대체가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건들에서는 일정한 자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소장까지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런 분야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변호사를 찾아온 대부분의 사건들은 사안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거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또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야 할지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변호사 영역도 상당히 넓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2017년 한 언론은 약 10년 후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이 하는 일에 70%를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 8가지를 꼽았는데요. 변호사는 대체 비율이 29.5% 사이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 비율도 낮은 수치는 아니죠. 그래요? 참고로 변호사보다 대체 비율이 낮은 직업은 회계사, 항공기 조종사,
투자 및 신용 분석가, 자산 운용가였습니다. 궁금합니다. 대체 비율이 낮은 직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대체해도 된다?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필요하다. 네, 인공지능에서 대체하기 그만큼 어려운 직업이라는 거죠. 회계사, 항공기 조종사, 투자 및 신용 분석가, 네. 자산운용가. 네, 그런 분야는 그만큼 변호사. 컴퓨터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대체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의 직업은 인공지능이 좀 다가오지 못할 분야를 파봐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네. 전 이것도 궁금해요. 이제 검사의 기소 또 판사의 재판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이게 법의 판단이니까 오히려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다가도 근데 이런 재판이나 판단을 인공지능이 하는 건 또 안 될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 네, 그 부분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전부터 판사마다 양형이 달라서 이 공평성에 이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그 양형 기준에 따라 지금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에는 일정한 양형 요소가 있는데 판사가 그 양형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그것에 따라서 일정한 선고형의 범위가 정해지고 판사는 그 설정된 범위 안에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 선고를 하려면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어야만 하는데요. 이 과정은 양형 요소란 일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능한 선고형을 도출해내는 것인데 이런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인공지능에 의해서도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건이 어느 양형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하고 또 그 판단의 결과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도 증인의 진술 태도, 또 증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갖는 관계의 정도 등에 따라 머릿속에서 아주 복잡한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나 판사의 판결 선고 업무를 인공지능이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검사나 판사의 업무를 상당한 정도로 보조하는 데 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뭐 기소라든가 또는 재판을 그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으로부터 받는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기계에 너무 지배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그것 그러니까요. 때문인데요. 네. 그렇게 만약에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기계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그만큼 없어지게 네. 되겠죠. 네.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미 인간의 존엄성은 줄어들고 기술의 지배를 받는 방향으로 상당한 정도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서 사람이 아닌 기계의 판단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른다면 인간관계를 전제로 한 인간 사회는 본질적인 바탕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법의 영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입니다. 네.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재판에서 주요한 증거로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진실이나 거짓을 말하는지를 불완전한 기계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여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인간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방금 그 법원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주요 증거로 채택한 적이 없다. 그 네.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질문을 하고 피검사자가 그 답을 할 때 그 피검사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어떤 반응, 혈압이나 네. 맥박 등을 분석해서 거짓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증거를 인정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야 하고 두 번째, 그 심리 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세 번째, 이 생리적 반응에 의해서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이 아직까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 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고 네. 또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 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사실 그게 정확하다고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또 어쨌든 29일 날 펼쳐진다고 하는 변호사와 알파로의 이 경진대회. 네, 인공지능 사이의 법률 대결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법률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무척 또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자, 오늘 끝으로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기술에 대한 종속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줄 것으로 말하는 4차 산업혁명과 그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도 결국은 인간의 기술에 대한 종속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종속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기술을 가진 자, 궁극적으로는 자본에 대한 종속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인간 개개인의 개성과 존엄성은 줄어들고 커다란 영역에서 민주주의는 퇴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요.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보충하는 수준에 그쳐야지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대체하는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인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데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이슈 톡톡에서는요, 법률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우원근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윤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들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9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참여 농가 사전 교육이 제천농업기술센터에서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WK리그 보은 상무 경기가 보은 동설운동장에서 저녁 7시부터 시작됩니다. 찾아가는 영양교실 사회복지시설 영양교육을 옥천 청산원에서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농업기계 현장 순회 교육이 영동군 용하면 편총리 일대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화요일 예고입니다.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의 인성을 꽃피우는 인성교육 협동조합의 이야기 함께 만나봅니다. 두 번째 남도 여행 버킷리스트 영광군으로 함께 떠나보고요. 화요일 건강클릭 시간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순택 원장과 함께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요, 올해 A형 감염자 수가 월등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11,676명. 지난해에 비교하면요, 7배가 높아졌고요. 2017년도, 2011년도 이후에 가장 많이 감염자가 나온 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기도 전에 10,000명의 감염자가 넘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A형 간염은 치료제가 딱히 없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 A형 간염은 그 위생과 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A형 간염은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휴가철을 포함해서 5월에서 9월 사이에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 섭취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장염이나 장티푸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등도 A형 간염과 감염 경로가 비슷하기 때문에 꼼꼼한 주의 필요하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렸지만 손 잘 닦으시고요. 네. 미세계 철저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 더 건강한 한 주 되시고요.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